만에 마침내 마스크를 벗어 던진 이 봄. 꽃들도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길고 긴 겨울을 지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차게 치솟아오른 이번 봄은 그래서 더욱 달고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설레는 찬란한 봄날. 1985년 시조문학의 시조로 등단하고 1995년 창조문학의 평론으로 등단해 30여 권의 책과 50여 편의 논문 등 현재까지 왕성하게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시조문학의 대춘부, 명인 신웅순 작가를 만났습니다. 예, 저는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서요. 초등학교를 거기서 다니고 중학교도 거기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는 대전으로 와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은 공주에서 교육대학교 나와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시골로 가서 5년 동안 선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우리 집 빚이 좀 있어서 그걸 다 갚기 위해서 사실상 교육대학교 나와서 근무를 하고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리고 아예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다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대전에 옛날 숭전대학교에서 야간대학으로 편입해서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나서 평택에 있는 한광여중에서 중학교 선생을 한 6년 하다가 다시 공부를 또 하고 싶어서 학문을 하고 싶어서 서울로 가서 서울에 있는 보인중학교에서 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석박사를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또 그만뒀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한 5, 6년 이제 보따리 장사가 뭔지 아시죠? 보따리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잠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여기 중부대학교에서 국어국문과로 발령을 받아서 2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충청도 시골인 서천군 기산면 산정리에서 태어난 신웅순 작가는 언제나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설계하고 스스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양한 실험 정신과 그의 철학을 담은 수많은 작품들은 독자들과 인연을 맺고 그 인연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뜻은 돌석자하고 들야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은 아호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 8대 선조께서 영정조 때 아주 유명한 시인이 계세요. 석북 신광수라고 거기 사남매가 전부 다 시인이었었는데 거기에 석북의 석자하고 그 7대손 밑에 신석초라고 해가지고 근현대 시인 아마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그분이 석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석자를 따서 제가 또 석야 이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 삼석이 되는 거죠. 우리 선조의 DNA를 제가 잇고자 그렇게 석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는 우리 고향에는 들이 넓어요. 거기 그래서 마음은 굳고 돌처럼 또 마음은 또 들처럼 넓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석야라고 지었습니다. 원래는 시를 썼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교육대학교 다닐 때 시를 쓰다가 초등학교 선생 하면서 선생님께서 글쟁이는 배가 고프다. 옛날에는 가난해서 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등등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글씨를 이렇게 쓰기로 이렇게 결심을 이렇게 했어요. 중학교 때 또 대회 나가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글씨 잘 쓴다는
선생님들도 이제 계시고 그래서 이제 글씨로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글씨를 쓰기 시작을 제가 했죠. 그 아버지가 이제 7년 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웬일인지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시를 이제 쓰게 됐죠. 근데 시를 쓰다가 보니까 참 좋은 시를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시는 언어를 버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어를 다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조가 되는 거예요. 시조는 우리의 DNA잖아요. 우리의 운율이고. 그래서 이제 시조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무천 동인이라는 동인지를 우리가 첫 발간을 이렇게 했어요. 친구하고. 그때 이제 그 동인지를 어느 시인이 보더니 이 신웅순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글 참 잘 쓰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죠. 그분이 에 의해서 제가 이제 시조로 등단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시조는 우리의 정서가 배어 있어요. 삼장인데 어떤 모든 리듬들이 예를 들면 뭐 도리끼질 한다든가 하나 둘 셋 하고 도리끼질을 한다든가 혹은 뭐 이제 다듬이 소리라든가 여기 이런 우리 모든 정서들이 시조 삼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 중, 종장인데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매력이고 우리 DNA가 우리의 리듬이 들어가 있다. 또 하나는 거기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조는 삼장이지 않습니까? 초, 중, 종. 그러면 이제 천지인. 역시 우리 한글도 한글 모음도 천지인자를 따서 세종대왕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은 이제 산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장 때 유년기, 중장에 중장년기, 종장에서 딱 매짐을 하거든요. 초장에서는 이제 도입, 중장에서는 이제 전개, 종장에서는 이제 매듭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인생이 매듭도 노년에 매듭을 짓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문학의 가치는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잘 읽혀지지 않으니까 특별하게 어떤 시조의 가치라고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똑같이 전부 다 시, 소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특별한 가치란 건 없고 시 나름대로 이거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한 1000년 동안 내려왔거든요. 향가로부터 비롯해가지고 고려 가요, 뭐 가사, 이렇게 시조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우리 정서가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과 함께 또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장르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장르들은 이제 언어로 이렇게 언어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시조는 언어 예술이자 이제 또 음악 예술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다. 어느 세계에서도 이 시조와 같은 그런 음악과 함께 있는 것은 음악이 문학과 함께 있는 것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920년대에 와서 서로 갈라지기 시작해서 시가 마치 시나 소설처럼 그런 언어만의 어떤 언어 예술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는 바로 음악적인 운율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다르죠. 이것이 가치라면 아주 큰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조는 고려 말엽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정리 좀 하자 이런 생각에서 고려 말엽부터 개화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4권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 1, 2, 3권은 조선 고려 말, 조선 초, 조선 중기에 관한 것이고 이번에 그 책은 후기와 개화기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발표된 그 시조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주로 이제 조선 후기에는 가객들이 시조의 가객들이 하면 창도 하고 가옥도 하고 이렇거든요. 가객들이 이제 성행했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청구영은 박혜환과 안민영의 그 가곡원류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때가 주류를 이뤘었고 그거 하고 또 이제 그 당시 영정조 시대에는 이제 시조는 원래 그 평시조였었는데 단시조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제 생활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를 비판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눈에 뜨다 보니까 이제 사설시조라는 게 생겼어요. 사설시조. 그래서 그런 사설시조는 대부분이 전부가 작자가 없어요. 만약에 작자를 밝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사회를 비판해서 뭐 그것은 뭐 안 봐도 뻔하죠. 또 이제 욕설, 재담, 뭐 성 이런 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려면 지은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그 사설시조하고 또 하나는 기녀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기녀들과 선비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나온 여러 그 시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시대 정신을 담은 것은 사실 개화기 시조거든요. 그 개화기 때의 시대 정신을 담은 그런 개화기의 그런 시조들 그렇게 해서 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서 일단은 네 권은 완결을 이제 보았고 다음에는 이제 근현대 시조를 묶어야 하는데 그건 지금 집필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있기까지 그 세 여인의 분들의 희생 아니면 사랑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내 위치에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여인한테 좀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 시의 세계를 이제 그쪽으로 돌려서 이제 나의 마치 버킷리스트 같은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세 여인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여인 어머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연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 이 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를 쓴다고 해서 갚을 수야 다 없겠지만은 그래서 그 세 여인에 대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쓴 것은 젊었을 적에 제가 사랑했던 이런 사람들 기억을 떠올려서 썼던 건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일생 섬이 된다. 좀 굉장히 외롭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어머니인데 이제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란 제목으로 시집을 냈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내는 그리움은 먼 길을 돌아. 결국은 이제 아무리 내가 애틋하고 사랑했던 사람도 결국은 내 아내로 돌아오는 그런 뜻에서 그리움은 먼 길을 돌아 이렇게 해서 세 권으로 일단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피었던 솔바람 소리에 흔들리며 피었던 언덕 아래 그 꽃. 먹구름 보내고 봄비 혼자 울기도 했던 언덕 아래 그 꽃. 제 고향은 말하자면 저의 DNA요. 시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묵꽃은 사실 우리 집 뒷동산이 있어요. 뒷동산 넘으면 뒤뜰밭이 있거든요. 거기는 항상 저의 놀이터였지만 나의 어떤
일기장이기도 했고 좀 편지이기도 했던 그런 아주 그리운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척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썼던 이 시가 팔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좀 당분간 좀 우울했었고 그런 적이 있었던 그런 시입니다. 시조 시인이자 평론가, 서예가인 신웅순 작가는 국전 초대 작가로 틀에 박힌 서예에서 벗어나 모든 서체를 넘나들며 자기만의 세계를 열어왔습니다. 짙은 묵향으로 글에 새 숨을 불어넣는 서예. 신웅순 작가는 누구나 쉽게 서예의 멋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작업을 탐구 중입니다. 서예는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시도 썼지만 시보다는 서예를 쓰는 것을 제가 더 바랬고,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때 전교 어린이회 뭐 있잖아요. 그거 이제 글씨 잘 쓴다고 서기를 시켰었어요. 그게 이제 있어서 기억에 남고, 또 중학교 때는 중학교 대표로 서예 대회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서 이거 서예를 계속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죠. 그 목표는 난 사실 어느 무슨 회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그런 쪽보다는, 나는 그런 거보다는 명예 그런 거보다는 진실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좋은 글씨를 쓰고 싶고, 아주 좋은 시를 쓰고 싶고, 이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이 이제 나의 목표라면 그게 목표죠. 부다이 원래는 제가 시를 공부를 하다가, 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시조는 연구가 전혀 안 돼 있어서 내가 시조를 좀 연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조는 다른 문학과는 달리 음악이 반드시 있어야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시조는 문학과 음악이 원래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서 시조창을 공부하기 위해서 직접 제가 시조창을 공부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조창 명인이 되려고 한 건 아닌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문득 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난 이 정도면은 이제 학문을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한 게 벌써 15년이 이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사반세기를 학자로 살아온 신웅순 작가는 후손들에게 시조를 남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시조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서 시작된 그의 작품들은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의 증거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시조를 이제 붓글씨로 써오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고급 문화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드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예술은 일상으로 내려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도자기 그 핸드 페인팅 있지 않습니까? 소품 말하자면 머그컵이나 이런 자그마한 찻잔 이제 거기에 그 아름다운 그 시하고 또 그걸 붓글씨로 쓰고 컷 같은 그림을 이렇게 도자기 핸드 페인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6월 중순경에 초중순경에 그것을 전시할 이렇게 예정입니다. 저의 그 서예 작품하고 도자기 핸드 페인팅 이렇게 전시를 해서 한번 선을 한번 보여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이제 문학으로서는 이제 시조에 관련된 이제 학문, 그 학문을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전 학과 예를 일치시키는 것이 저의 그 어떤 목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일단 학문은 지금까지 했던 그 25년 동안 했던 그 학문은 이제 그쯤에서 뭐 정리를 하고 정말로 시를 잘 쓰는, 정말로 글씨를 잘 쓰는 이제 그런 미를 추구하다 죽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조를 하시는 분들은 시류에 접하지 말아라. 시류에. 지금 현재 이 시조가 음악에서 문학으로 분류를 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 시조시를 쓴 사람들이 음악과 거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관념이 없어요. 음악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시에 그 율격, 운율이 들어가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가 자유시화돼 버리는 거예요. 시조가 그 뿌리가 뭔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만의 그 어떤 것은 전통적인 것은 계속 지켜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신춘문예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시 쪽으로 이렇게 한 그런 시조를 선호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시조를 이제 평론가들이 하는데 그 평론가들이 시를 평론하는 이런 사람들이 평론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우리 시조를 찾아가자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시류에 부합하지 말아라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뛰어난 학풍과 절창,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따뜻한 신홍순 작가. 그가 평생 걸어온 문학과 예술의 길에 언제나 밝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기를. 그래서 작품의 꽃이 온 세상에 만개하기를 바랍니다.